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으로 이란의 핵과 군시설 등을 타격하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의 메이저 파워국들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 중동 전쟁 위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과 군시설 타격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향후 외교 노력이 더욱 꼬일 수 있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3일 오전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라며 핵과 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첫날 전격 공습에 전투기 200대를 출격시켜 핵시설과 군시설 100여 개의 타겟들에 330발의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핵단지들인 나탄스, 이스파한은 물론 최정예 공화국혁명수비대 등 군 지휘시설, 방공망 등을 동시 타격했으며 이란 전역 수도 테헤란까지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격 공격으로 공화국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고위 군주의관들이 사망하고 핵시설들은 초토화됐으며 수도 테헤란마저 곳곳에서 폭발과 검은 연기, 불길에 휩싸여 대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즉각 100대 이상의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시작하고 대대적인 맞보복에 나설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어 이란의 핵시설을 초토화시키고 핵과학자들을 대거 제거해 핵개발을 수년간 지연시키려는 목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첫 공격은 일단 마쳤으나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 제거할 때까지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가혹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맞보복 공격을 지속할 게 분명해 중동 지역 위기가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로까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사태만큼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모두 저지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핵과 군시설 전격 공격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협상으로 풀려던 외교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지고 상당 기간 중동 지역 전면전 비화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히토류 우선 공급과 미국의 중국 유학생 허용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상호 휴전 위반을 비난하며 협상 파기 위험에 빠졌던 미중 간 제네바 합의가 파국을 피하고 기본 합의로 명문화되는 단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협상을 타결짓고 관세 무역 전쟁의 파국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채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중국에서 허리뻥 경제담당 부총리 등이 벌인 미중 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협상에서 합의했던 90일 휴전을 복원키로 재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 결과 양국의 휴전을 되살려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55%까지 유지하고 중국은 히토류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산 관세율 55%는 1기 때 25%와 현재 2기 때 30%를 합한 겁니다. 미중 양국은 런던 협상에서 프레임워크, 기본 합의문을 만들어 협상 타결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했던 미중 관세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을 복원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때 합의했던 관세율도 90일 동안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중국 수입품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미국산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대폭 낮추기로 했는데 휴전 기간 중은 대폭 낮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겁니다.
둘째, 중국은 히토리 등 희귀 광물들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전기차, 군사무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히토리 등 희귀 광물의 90% 이상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허용키로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거나 스템, 첨단 분야 전공자들에 대해서는 유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들은 학교는 물론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위기를 넘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미중 간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 등 주요 교육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상도 타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가 2.4%로 안정세를 유지해 관세 여파가 아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으나 주거비는 아직 오름세를 보여 코어 CPI는 2.8%를 기록해 기준금리 인하는 여전히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가 대부분 유예되고 협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물가도 아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2.4%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달에 2.3%보다 약간 오른 것이지만 월간 인상률이 전문가들의 예측을 믿던 0.1%에 그쳤습니다. 식품 가격은 0.3% 오른 반면 에너지 가격은 1%나 하락했는데 휘발유는 전달보다 2.6%, 전년보다는 12% 하락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5월에 전달과 같은 2.5%를 기록했습니다.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년에 비해 3.9%나 올라 있으나 2021년 이래 가장 적게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업종에선 업체의 절반이 보편 관세 10% 부과에 대해 전부를 소비자 가격 상승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조업 등 생산 분야에선 3분의 1만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답해 본격적인 관세 여파가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대도시 물가가 아직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된 배경은 트럼프 관세가 상당수 유예되고 협상 중이어서 관세 여파가 아직 본격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25%를 계속 부과하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25%에서 50%로 2배 올렸으나 국가 간 관세는 10% 보편 관세만 물리고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휴전 합의 이후 서로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관세 무역 전쟁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였다가 영국 협상에서 재합의에 성공해 일단 관세 무역 전쟁의 휴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5월 고용이 실업률 4.2%에 13만 7천 개 일자리 증가로 선방한 데 이어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해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좀 더 동결하다가 빨라야 9월에나 0.25%포인트 인하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6월 18일에는 99.9%, 7월 30일에도 83.4%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9월 17일 회의에서나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57.2%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마무리하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가정에선 소득별로 손실과 혜택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했습니다. 자격 미달 저소득층 10%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가 대폭 삭감돼 연간 $1,600씩 손해보게 되는 반면 중산층은 $500 내지 $1,000의 혜택이 늘어나고 고소득층 10%는 $12,000의 감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이 계산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는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다음 연방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는데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발효시킨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당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비당파적인 미 의회 예산국은 최신 보고서에서 역시 BBB법이 시행되면 미국민 가정은 소득별로 손실과 혜택으로 크게 엇갈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을 소득계층은 저소득층 10%로 의회 예산국은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 10%는 연평균 소득이 4만 달러 이하인데 한 해 1,600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계산했습니다. 초대형 감세를 위해 BBB 법안에서는 10년간 메디케이드 등 헬스케어 예산을 8천억 달러 이상, 푸드스탬프 예산을 3천억 달러를 삭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상실하는 저소득층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저소득층 10%는 연간 1,600달러씩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사이에는 미국 가정 2분위는 마이너스 750달러, 3분위 소득 가정은 마이너스 312달러로 혜택 또는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소득 9만 달러인 4분위 소득 가정에선 감세 혜택이 1년에 61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연방 빈곤선의 400%인 6만 2천 달러를 넘으면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게 돼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산층들은 소규모 감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내다봤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10만 5천 달러인 5분위 중산층 가정에서는 소득의 0.5%인 연 500달러 감세 혜택 또는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12만 1,500달러인 6분위 중산층 가정에선 소득의 0.8%인 1,000달러의 감세 혜택 또는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51만 7천 달러인 고소득층 10%는 소득의 2.3%인 연 12,000달러의 감세 혜택 또는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무효화하는 의회 결의안에 공식 서명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의 규제 계획이 자초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전기차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공식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에 따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발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 비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캘리포니아의 계획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대표격인 테슬라의 주가는 장 초반 2.3% 하락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효과라고 불리던 EV 정책이 취소돼 테슬라의 악재로 우려됐지만 이미 독자적인 충전 인프라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무기로 삼고 로봇 택시를 주도하는 등 시장의 선도업계 이미지를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도요타, 현대, 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 혁신연합 AAI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계획을 공식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AAI는 캘리포니아의 EV 의무화 규정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목표였으며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되어왔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기술 개발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결의안은 불법이며 법정 대응을 강력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약 450억 달러의 건강관리 비용을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과 워싱턴주 등 미국 내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방침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번 결의안이 발효되면 이들 주에서도 규제 철회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소비자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유럽 등의 강력한 EV 전환 추세를 고려하면 전기차 산업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결국은 캘리포니아의 목표치 80%에 근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 특히 첫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주택 중에서 첫 집 마련이었던 경우는 24%에 불과해 2010년에 50%에서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내 집 마련으로 시작되고 첫 집 마련이 재산 모으기의 출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내 집, 특히 첫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미 부동산인협회 NAR에 따르면 첫 집 마련에 성공하는 미국민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첫 집 마련 시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주택들 가운데 첫 집 마련이었던 경우는 24%에 불과했다고 전미 부동산인협회가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에 50%에서 15년 만에 반토막 난 것입니다. 또한 첫 집 마련에 성공하는 나이는 38세로 10살이나 늦어진 것으로 전미 부동산인협회는 밝혔습니다. 첫 집 마련으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첫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전체 비율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첫 집 사기에 성공하는 나이는 10년이나 늦어지기 때문에 재산 축적 기회가 10년이나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 특히 첫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 요인은 근년 들어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고 매물은 아직 부족하며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7% 안팎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3월 현재 연소득 7만 5천 달러인 미국인이 살 수 있는 리스팅 주택은 5가구 중 1가구, 즉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 달러 소득이면 리스팅 주택 가운데 단지 8.7%만 구입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에는 9.4%였는데 1년 새 더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끝없이 오르는 렌트비를 우선 감당해야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 학자 융자금 상환 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목돈을 모으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CBS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는 3월 말 현재 18조 2,040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1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모기지는 12조 8,040억 달러이고 2위는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1조 6,4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크레딧 카드로 1조 1,820억 달러로 늘어나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첫 집을 마련하기에 앞서 렌트비,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사용의 월 상환, 경우에 따라선 학자 융자금 상환까지 매달 거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저축을 할 여력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당 드리는 양육비는 연평균 2만 4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하와이, 커네디컷, 뉴욕, 콜로라도 등 5개 주는 3만 달러 이상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양육비가 매년 오르면서 올해 현재 미 전국 연평균이 2만 4천 달러나 되고 물가 비싼 대도시들이 있는 주들은 3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식품과 주거비, 차일드케어 보육비, 헬스케어 의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전국 평균으로 연간 2만 4천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주 지역은 3만 달러 안팎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비싼 주 지역은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로 연간 3만 6천 달러나 돼 전국 평균보다 1만 2천 달러나 더 쓰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연간 3만 9천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2위는 하와이로 3만 5천 달러로 조사됐고 3위는 커네디컷으로 3만 3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4위는 뉴욕과 콜로라도가 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만 보면 자녀 양육비가 3만 2천 달러로 주 평균보다 2천 달러 더 쓰고 있습니다. 6위 캘리포니아는 2만 9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자녀 양육비가 3만 9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산호세는 3만 8천 달러, 로스앤젤레스는 3만 1,500달러로 주 평균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동 7위 서부 워싱턴주와 동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는 2만 8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은 자녀 양육비가 3만 4,500달러에 달해 주 평균보다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는 공동 11호 2만 7천 달러이고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등은 공동 18위로 자녀 양육비가 연간 2만 5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 일리노이,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은 공동 21위로 자녀 양육비가 전국 평균과 같은 2만 4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2만 달러,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2만 1천 달러, 노스캐롤라이나는 2만 2천 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남부지방의 미시시피는 16,0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싼 자녀 양육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웃들인 아칸소,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캔사스, 켄터키 등은 모두 2만 달러 아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 알려졌던 러시아 출신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CEO가 사실은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탈세와 불법 금융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뉴욕 검찰이 공개한 암호화폐 범죄는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제재를 회피하는 돈 세탁 조직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비타페이라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한 러시아 출신 유리 구그닌 대표는 러시아의 자금을 복잡한 암호화폐 지갑과 미국 내 여러 계좌를 거치며 출처를 감추는 방식으로 약 5억 3천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근인이 세탁한 자금은 홍콩의 무역회사를 경유해 한국 기업에도 전달되었고 해당 한국 기업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에 장비와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로사톰은 국제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된 곳으로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를 피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무역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에비타페이를 통해 돈 세탁이 완료된 자금은 미국 달러나 다른 법정 화폐가 되었고 이 돈은 고객이 지정한 결제처에 지불되는 방식으로 쓰여 원래대로라면 러시아인이 구매할 수조차 없는 제품들과 기술들이 러시아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법무부는 비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가 국내외에서 탈세와 불법 자금 이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무당국도 이에 대응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익명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수익을 암호화폐로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로 자금을 은닉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자금일수록 국경을 넘나들기 어려워 범죄자나 범죄 집단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기 어려웠다면 암호화폐의 탈세 이용은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의 은닉에도 연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법집행기관의 협력과 국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기존 체계에서도 법망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금융범죄들은 있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가 본래의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넘어 제재 회피와 탈세,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린 신 주 하원의원은 버지니아 11 연방의원 지역구에 한인 18%,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28%나 차지하고 있다며 한인들만 28일 민주당 경선에 많이 나온다면 이길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아이린 신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한인들의 친구였던 고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이 남겨놓은 연방하원의원직에 젊은 한인 정치인을 대표하는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출정에 나섰습니다.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은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트럼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게 민주당 사명이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의 별세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은 특히 28일 실시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7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강점과 경험을 극대화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Are different because I think right now in DC we see so many leaders who are looking to figure out how to talk about the message the right way. How do we talk about immigration? How do we talk about healthcare? How do we talk about public education? And the reason that people don't know how to talk about it is because they've never lived those experiences. 아이린 신 후보는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을 가로막고 올바른 방향을 잡으려면은 이민자 자녀로서 젊지만 워싱턴 정치의 경험이 있는 자신이 어떤 이슈를 어떻게 제기해 싸워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다른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함께 일한 적이 있어 워싱턴 정치 시스템을 잘 알고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린신 주하원의원은 자신이 이민자 처녀로서 30대 젊은 정치인이자 여성으로 민주당부터 쇄신하고 트럼프와 맞서 싸워 미국의 방향을 바꿀 연방 하원의원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이린신 후보는 현재 주하원의원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선거전으로 6월 28일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버지니아 11 연방 하원 지역구에서 가가호호 방문해 자신을 알리고 전화와 문자 보내기, 디지털 선거 광고 등을 총동원해 짧지만 강한 선거전을 펴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코널리 의원이 세상을 떠나 9월 9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앞서 6월 28일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는 아이린신 주하원의원과 헬스케어 창업자 댄리 등 한인 후보 2명을 포함해 7명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코널리 비서실장을 10년이나 역임하고 현재 슈퍼바이저로 있는 제임스 와킨스 후보가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37세로 버지니아 주하원의 재선의원인 아이린신 후보는 11지역구에서 경제적으로 적극 기여해온 한인들이 이번에는 한인을 실질적인 대표로 뽑아 연방의회에 보낼 절호의 기회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한인 커뮤니티가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겠어요. 우리의 힘하고 목소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해서 꼭 참석해주시고 투표해주세요. 한인 커뮤니티만이라도 다 나왔으면 제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투표해주세요. 특히 이 지역구 유권자들 가운데 한인들이 18%, 아시아계 전체는 25%나 차지하고 있어 한인들만 많이 투표장에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아이린신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11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페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조기 투표할 수 있고 28일 토요일 본선거에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카운티 청사와 각 지역 도서관 등 17곳의 지정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